네. 역량 기반 교육에서 전공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한류, 피드백이죠. 이때 그러니까 분석하고 한류하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류가 대기의 순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리플럭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류가 아니고 피드백입니다. 전공 교육의 성과가 과연 우리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그걸 분석해서 다음에 어떤 거를 좀 개선해야 되고 어떤 거는 더 확대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기 대류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은 지금의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역량 기반 교육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역량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으로 기반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면, 그걸 기반해서 수업을 했다면, 그것의 성과 분석은 어떠한가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또 우리끼리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저는 신라대학교 이은화 교수입니다. 네. 들어가며 보면 대학 교육의 질 관리 방향 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학이잖아요. 대학의 질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Quality of Education. 이 대학의 교육의 질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가 경쟁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학이 바로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를 퀄리티를 제대로 관리 못하면 국가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국가 경쟁력 보고서 뭐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요. 거의 끄트머리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의 경쟁력보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오히려 대학 교육이 지금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대학이 계속 개선돼야 된다. 대학 교육이 뭐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우리끼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 분야 다른 분야보다 경쟁력이 낮아요. 그거는 뭐 어떤 국제적인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니즈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질 관리를 하고 있냐면 이제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가 quality improvement, 질 향상이고요. 한 가지가 quality assurance, 질 보증, 보장입니다. 네. improvement는 끝이 없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상대평가. assurance는 보증만 하면 되니까 도장 꽝 찍어주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상대평가로 한 가지 방향.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assessment라고 합니다. 평가 혹은 사정,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financial support project.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좀 뒤따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평가해서 돈을 주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퀄리티 어슈런스는 이 certification evaluation 우리가 이걸 이제 인증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 certification 인증해주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보장할게라고 하는 이 보장을 얘기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평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evalu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accreditation,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evaluation일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가 뒤따릅니다. 링크 3.0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뭐 라이프 혹은 하이브 사업 각종 이제 글로컬 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어크레디테이션 같으면 사전에 기준을 줘요. 그리고 준비할 시간을 많이 줘요. 요 정도는 미니멈 리퀘어먼트로 도달하세요라고 하는 시간을 듬뿍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크레디테이션입니다. 우리 뭐 간호교육 인증, 뭐 보건 행정 인증, 뭐 각종 인증 있죠. 대학 기관 인증.
그래서 이런 인증들은 절대평가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방향이 다 공통적으로 성과 기반 교육이라는 하나의 협약, 이 어코드예요. 약속이에요. 우리 이걸 기반으로 교육할까요? 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그게 성과 기반 교육이라 먼저 성과 기반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기반 교육이라고 할 때 그 성과는 학생들이 가져가는 학습의 성과입니다. learning outcome. 그리고 이것은 그 이제 이제 뭐 백그라운드를 보면 학습 성과라는 것이 학습 목표의 설정과 작성 방식, 이게 1980년대 성과 중심 교육의 확산과 더불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 이게 이제 교육학적인 내용에서 제가 이런 건 설명을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좀 서치해 보시면 위키피디아만 봐도 성과 기반 교육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역사부터 나와 있거든요. 네. 자, 요거는 그 교육의 결과가 과정은 결정한다는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약간 이제 과정하고 결과면 기존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과정이 중요해.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좀 별로 없어도 어, 충분히 그건 가치로운 거야. 늘 그렇게 교육 받아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 기반 교육은 그 생각을 뒤집어 엎습니다. 결과가 중요해. 결과적으로 학생이 어떤 걸 잘 학습했어. 결과를 좋으면 과정은 좋았을 거야. 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은 성과를 달성했냐, 안 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교육의 결과가 과정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인식을 뒤집었던 겁니다. 근데 요게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요. 보면 이제 미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89년에 워싱턴 어코드. 워싱턴이란 도시에서 뭘 했겠죠. 이때 이제 엔지니어, 그러니까 공학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요런 포맷으로 교육하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동의를 해서 합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그걸 어코드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회원 가입처럼 멤버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2007년에 이제 멤버십이 인정이 됐고요. 어, 지금 뭐 웬만한 개도국들도 이 아웃컴 베이스드 에듀케이션은 멤버십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멤버십에 안 나와 있는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이런 데는 준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랬던 이유는 이 아웃컴이 보장이 돼버리면 여러 가지 노동력의 어떤 교류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요 정도는 보장이 됐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품질이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국에서만 통하는 KS 마크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인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교육의 퀄리티는 됐다라고 미니멈 리ኳ이어먼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어떤 인력 교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도국은 이거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들의 교육을 이 수준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웃컴 베이스드 에듀케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품질 보장의 이런 매뉴얼처럼 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때 러닝 아웃컴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 학습 활동이 끝난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보장하기로 약속한 목표입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 결과는 누구의 결과냐면 학생의 학습한 결과예요. 그래서 learning outco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outcome을 중심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outcome based education, OBE라는 약어를 씁니다. outcome based education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의를 좀 한다면 저는 이제 스페디의 이 정의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학생들에게 분명한 성과를 보장하는 교육. 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assurance니까 보장을 해야 돼요. 근데 뭐를 보장해야 되냐면 학생들에게 성과를 보장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언제 확인하냐면 교수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그게 가져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진 후라고 하는 거는 한 학기만 하고 끝나는 교수학습 활동이 있어요. 우리 교과목이죠. 그래서 교과목이 학습이 다 한 후에 학생들에게 분명한 성과를 보장하려면 내 교과목 학습 성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우리 학과를 졸업해요. 그러면 그 학생은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진 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과를 졸업할 때일 거예요. 그 졸업할 때 학생들이 과연 우리 학과에서 보장하기로 한 성과, 학습 성과죠. 그게 뭐 전공 역량일 수도 있고, 교육 목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자격증일 수도 있고, 뭐 취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약속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에게 주겠다고 한 거. 그래서 그 성과를 보장을 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학생들에게 분명한 성과를 보장하는 교육이다. 이게 굉장히 그 무서운 말이다, 교수들한테는. 그럼 학생들한테 어떤 성과를 보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어, 학자로서 필요한 굉장히 이 학문의 어떤 저변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게라고 약속했다면, 그때 성과는, 뭐, 학문의 어떤 내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량 기반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보장하는 성과는 컴피턴스거든요.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과 역량 기반 교육은 거의 동의어로 쓰여요. 그래서 outcome based education 혹은 competence based education 보시면 막 왜냐하면 이제 이 성과라고 하는 거는 성과 기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포맷이라고 한다면 그 성과의 속성을 뭘로 약속할 것인가의 현재 패러다임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일한 내용은 아닌데 마침 역량에 대한 교육적인 요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개 맞물려 가지고 이 두 가지가 거의 혼용되고 뭐 혼용되는 혼용하는 사람들이 뭐 혼용을 하니까 이제 잃는 사람들이 그냥 두 개가 거의 같은 걸로 보자 뭐 이렇게 그냥 이해를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릅니다. 성과 기반 교육으로의 변화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 articulation of desired learning outcomes. 학생들에게 어떤 성과를 명확하게 할 것인가, 어떤 성과를 보장할 것인가가 일단은 명확해져야 돼요. 졸업할 때 성과 뭐, 학년 끝났을 때 성과 뭐, 그 다음에 이 과목 끝났을 때 성과 뭐, 이 수업 끝났을 때 어떤 성과. 그 성과는 학생들에게 보장하기로 한 약속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게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배우는 사람은 몰라도 돼요. 뭐, 목표 지점이 뭔지 몰라도 어디에 가서 뭘 보장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선명한, 방향성은 가르치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엇을 성과로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걸 보장하려고 하면 이런 educational provision, 교육적인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 어, 이것들이 그 성과하고 러닝 아웃컴하고 얼라이먼트가 돼야 돼요. 정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커리큘럼이 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 성과를 학습할 수 있는 어떤 티칭 메소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 성과가 역량이라면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이 네, 어세스먼트입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성과 기반 교육은 보장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보장하려면 다 끝에 가서 딱 한 번만 평가하면 안 되죠. 보장하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자꾸 체킹을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가서 해버리면 끝나서 보장 못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과정평가, 수시평가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나중에 보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돼야 되는지를 중간중간 체킹을 해야 돼서 그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에서는 중간에 형성평가나 과정평가, 수시평가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continuous improvement, 어, based on outcome evidence. 실제로 성과를 측정을 해서 그 측정의 결과를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떤 부분은 성과 달성이 좀 미흡했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지? 이래서 이제 CQI가 이때 뭐를 기본으로 있어야 되냐면 성과를 측정한 그 결과치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척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 그래서 이 에비던스, 뭐 시험 결과일 수도 있고, 취업률일 수도 있고, 자격증 여부일 수도 있고, 어떤 에비던스이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측정의 방법으로 이 에비던스를 보고, 네,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성과 기반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대학의 기관 인증 평가, 이거 지금 성과 기반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력이 성과예요. 뭐 다는 아니지만, 네, 대학의 이념 및 경영. 오영역이 그래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영역, 3영역, 4영역은 그것을 위한 얼라이먼트? 네, 아마 2영역이 얼라이먼트라면 3영역, 4영역은 인프라 정도 되겠죠. 인적인 인프라, 뭐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 뭐 이런 형태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의 기관인증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년제하고 전문대학이 이제 구분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기관인증평가도 4년제 대학하고 얼라이먼트를 같이 맞추도록 이번에 이제 4주기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인력력이 대학 경영 및 성과고요. 어, 2영역, 3영역, 4영역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우리의 성과는 어떤 쪽에 더 포커싱을 둘 거냐 하냐면 뭐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지역사회하고 산학협력 쪽의 성과를 우리는 더 포커싱을 두고 우리의 성과를 보자라고 했던 이제 평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뭐 요거는 보고서 포맷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의 네 가지 원칙, 이건 이제 스페디의 얘기인데요. 첫 번째가 clarity of focus,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 아까 그 성과 기반 교육의 의미 첫 번째 겁니다. 예, 학습 성과를 뭘로 볼 건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것. 그 다음이 high expectation, 기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장이잖아요.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는 보장하고 누구는 그냥 뭐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우리 과에 들어온 학생이면 우리가 다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과 기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꼴찌까지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거와 연결됩니다. expanded opportunity. 기회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해서 따라오는 애들이 있고요. 바로 보장되는 애들이 있고, 두 번, 세 번 하고 보충 수업하고 막 개별로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확장된 opportunity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우리는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과 기반 교육을 하게 되면 교수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뭐, 알아서 해. 이게 안 되죠. 그 다음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디자이닝 다운이에요. 교육과정의 설계가 예, 아랫방향으로 디자이닝 다운, 위에서 아래로 이 약속한 성과가 있다면 교육과정이 그것을 반영해야 되고 교육과정이 그것을 반영했다면 교수가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대학 교육 과정의 그 이제 어떤 매뉴얼이 바텀업이었다면 지금 성과 기반 교육은 탑다운의 형태로 설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자율성이 많이 없어 보이죠. 네. 대학의 학습 성과의 체계를 보면 뭐 어느 대학이나 뭐 이런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람직한 학습 성과를 뭘로 정의할 거냐. 그 바람직한 학습 성과를 정의하는 게 소위 보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목적, 그 아주 중장기적인 그런 목표예요. 대학의 설립 이념, 그건 이미 있었죠. 설립할 당시에. 그리고 우리 대학의 인재상, 그 인재가 가진 속성, 핵심 역량, 우리 학과가 생각하는 인재상, 어떤 인간을 만들겠다. 그 인간은 어떤, 그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목표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이런 게 어떤 영어로 보면 에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의 먼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 먼 방향성만 보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일반적 목표, 조금 수준, 고울스 수준으로 조금 내려옵니다.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 역량, 프로그램 학습 성과, 기간별 성과, 학년별 성과, 이런 식으로 좀 더 쪼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수업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갭니다. 이걸 objectives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 그래서 교과목의 학습 성과 혹은 수업의 학습 성과. 근데 이게 뭐 무자들 잘리는 건 아니에요. 교과목 학습 성과가 꼭 구체적 목표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딱 분절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목표가 구체화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라밋을 많이 그리는데 이 피라밋을 옆으로 눕혀놓은 겁니다. 목표가 점점 구체화되는데 방향이 어느 쪽이냐면 방향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이쪽. 작은 목표를 먼저 정해서 모으면 큰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큰 목표를 먼저 딱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은 목표를 쪼갠다. 뭐 이런 형태로 교육이 설계되는 형태가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성과를 뭘로 약속할 건가라고 한다면 뭐 일단은 성과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점이 명확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성과를 진짜 잘 지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원래는 교과 전문가들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목표를 뭘로 해야 될지. 근데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학습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학습자의 요구도 보고 사회가 어떤 사람을 길러달라고 하는지 사회의 니즈도 보고 그것들을 수렴해가지고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수렴을 해서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교육이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한 목표 맞나? 우리 학과에.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맞나? 그래서 교육의 철학이라는 것과 요 심리학이라는 것으로 필터링입니다. 이 핑크는. 그래서 이 필터링에서 최종적인 교육의 목표. 이거는 우리가 목표로 한다. 이게 이제 학습의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만들게 되면 그 성과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대학이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학과가 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밑에 그림이 좀 잘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됩니다. 요런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예, 교육과정, 어떤 교수 학습, 어떤 평가. 구체적인 어떤 매핑들이 이제 밑에 뒤에 더 나오게 되거든요. 음, 그리고, 끝나기 전에 이 성과가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측정을 해야 되니까 뭐가 많아요. 뭐 이렇게 예전보다 평가가 많아요. 이때 평가라고 하면 이밸류에이션이 아니고 어세스먼트입니다. 이 어세스먼트. 측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엔 설문조사가 많아요. 뭐가 계속 링크가 와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래서 학생이 학습의 성과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시로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또 요즘은 디지털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보여도 집니다. 예. 그럼 우리 과 애들이 지금 우리 대학에 핵심 역량 뭐 6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우리 과가 좀 미흡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다음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입니다. 학습 성과를 측정을 하는 그 흐름인데요. 이제 그 피드백의 순서예요. 이 피드백이 어디서부터 할 것 같으면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으니까 평가를 하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네 하는 게 여러 레이어에서 가능해요. 이제 교수학습 활동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교과목이 끝나는 시점에서 평가를 했더니 뭐 나오고 학과에서 했더니 대학에서 했더니 그 레이어에 따라서 우리는 CQI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니까 아, 어떤 부분 달성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네, 평가 계획으로 가요. 왜 평가 계획으로 가냐면 평가 계획 안에 그것을 어떤 과목이나 어떤 비교과 활동으로 그 성과를 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얼라이먼트 하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겠다라는 종합적인 계획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결과 피드백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이 바뀌면 당연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도 바뀌지요. 그리고 다음에 또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럼 작년보다 좀 뭐가 또 나아졌고 달라졌다. 이게 이제 지금 요 빨간색 사이클을 막 돌게 되는데 이게 이너 루프예요. 안의 루프예요. 이렇게 바깥에 큰 루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바깥이 아우터 루프예요. 그래서 이너 루프는 교과목이면 한 학기, 학과면 1년, 대학이면 1년 이렇게 이너 루프가 돌아요. 그 루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closed the loop라고 그럽니다. 이 고리가 끊어져 있으면 예, 순환이 안 되는 거, 개선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성과 자체를 우리가 흔들 필요가 있어요. 성과 자체를 한번. 근데 성과를 매년 바꾸진 좀 위험하죠. 그 약속을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으면 그거는 몇 년을 좀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약속이 이행이 되는지를 계속 측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매년 바꾸는 이상하잖아요. 약간 애드호크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바깥에 학습 성과 설정의 요거는 그냥 바깥에 크게 갑니다. 크게. 뭐 4년마다 가거나 혹은 뭐 5년마다 가거나 뭐 요거는 한 4, 5년 이런 정도로. 왜 4, 5년인가?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한 4년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한 바퀴는 돌려보는 거죠. 예.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의 질개선 이게 전체 레이어를 다 보면 교과목 차원, 학과 차원, 대학 차원, 프로그램 차원, 부서 차원, 대학 차원 이렇게 음, 요 부분이 이제 비교과일 거고요. 이쪽 부분이 학과입니다. 이것도 이제 CQI 클로즈 더 루프 돼야 되니까 이것도 어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역량 기반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참인데 그냥 이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으로 패러다임 변화. 역량이라고 한다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capability, ability, capacity, competency, competency Y 용어들이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요는 출발은 1920년대로 거슬러 갑니다. 1920년대를 보면 이제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분이 계시거든요. 보비트라고요. 이 보비트가 1920년대 과학적 경영,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학교도 공장처럼 이렇게 이러면 굉장히 프로세스가 분량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품질 차이도 막 들쭉날쭉하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교육에 접목하자 이제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역량 기반 교육 같은 이런 개념이 역량의 개념이
뭐 공장처럼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한번 했다가 이게 73년에 맥클랜드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어떤 연구를 하냐면 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무언가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을 잘한다든지, 친화력이 좋다든지, 에, 뭐 어쩌면 긍정적이라든지. 근데 이제 요런 연구들을 했던 겁니다. 지능과 다른 개인의 내재적인 속성, 어떻게 저렇게 성과를 내지? 그래서 이제 출발은 직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확장이 되는 것이 93년에 스펜서 앤 스펜서입니다. 이제 지금 역량의 개념은 스펜서 앤 스펜서의 개념을 다들 쓰고 있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할 때 맥클랜드가 아니고요. 그러면 직무 현장만 될 건데 지금 역량 기반 교육 이렇게 되면 요거는 어, 동기, 모티브 아닙니까? 특질, 트레이트, 자아 개념 이런 것까지 역량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일도 잘해요. 성과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스펜서 앤 스펜서가 볼 때는 역량에 긍정성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량의 개념을 확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교육에 이렇게 확 불씨를 댕긴 거는 요 2003년에 OECD의 대세포 연구예요. 그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이 OECD가 뭔지는 아시죠? OECD에서 21세기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진짜 21세기에 잘 살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definition, 정의하고 selection, 골라냈던 연구를 97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제 짜잔 발표를 했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량이 음, 네, 세 가지였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그 역량이 세 가지였는데 하나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사는 거, 자율적이 판단하는 거, 자율성. 그다음이 어, 도구를 잘 쓰는 거, 말 혹은 글 혹은 뭐 데이터, 뭐 외국어도 좋고 하여튼 그래서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잘 쓰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이질적인 집단에서 어, 갈등과 이런 걸 잘 조율하는 거. 근데 이 세 가지가 21세기에 진짜 필요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꼭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 했는데 그걸 어디서 배우냐 이거죠. 그걸 학교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03년에 OECD의 대세포 프로젝트 1기가 나오면서 각국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교육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역량 기반 교육을 엄청 빨리 했던 나라들을 보면 캐나다, 그리고 호주, 예. 우리는 이제 2015년 이렇게 역량 기반 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하게 됩니다. 요 얘기는 지금 많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컴피턴스 CECY 요 두 가지를 역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요 두 가지의 차이는 앞서서 그래도 조금 하겠습니다. 예, C는 이게 특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거를 얘기해요. 컴퓨터 코딩이다.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잘해야 되는 거. 근데 CY는 프로그래머가 코딩만 잘한다고 CY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걸 잘하려면 더 많은 집합이 필요해요.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고, 뭐 문서 작성도 해야 되고, 발표도 잘해야 되고, 뭐 하여튼 코디네이터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려면 뭐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컴피턴시를 보통 역량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 CY를 능력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대학에서는 요거를 뭐 직무 능력 혹은 뭐 전공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많이 하고 요거는 CY는 역량. 그래서 4년제 대학에서는 전공 역량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차이예요. 하드 스킬은 딱딱해서 이게 작업 현장이 변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소프트 스킬은 말랑말랑해서 작업 현장이 변해도 예, 음, 그뭐 이렇게 잘 유연하게 또 플렉시블하게 또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이제 소프트 스킬들에 해당하는 컴피턴스 CY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는 아니스티도 있습니다. 정직한 거.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여기 아이스버그 모델이 스펜서 앤 스펜서예요. 근데 이 밑에 것들은 개발하기 힘들어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근데 competency는 맞아요. 그래서 competency is hard to change. 변화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게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거거든요. 뭐 스킬도 조금 늦게요. 요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역량 기반 교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오한 교육이어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어렵고 이러니까 그냥 음, 지식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역량 기반 교육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스펜서 앤 스펜서가 만든 빙산 모델입니다.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량은 어떻게까지 와 있냐면 이건 이제 OECD가 아까 대세포 1기 프로젝트를 했다면 요건 대세포 2기 프로젝트예요. 대세포 2.0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제목이 Education 2030입니다. 2030년에 어떤 게 필요한가? 2030년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개인과 사회의 안녕, 웰빙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석세스도 아니에요. 사회가 아주 초복잡성 사회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초복잡성 사회에서 성공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갈등도 많고 그래서 안녕이에요, 안녕, 웰빙이에요. 그래서 이 웰빙까지 가기 위해서 역량들이 뭐 긴장과 딜레마 대처하기,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책임감 갖기인데 이런 거를 학교에서만 못 가르친다는 거죠. 아까 대세코 일기만 해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또래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막 뭐 산업체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은 연계 뭐 하여튼 바깥으로 학교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 몇 가지 없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현장과 뭔가 밖에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 체제의 변화. 이게 우리 그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2015년에 역량 기반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입니다. 그다음 2022 개정에 역량이 한 번 더 왔는데 협력이 더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너무 협력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네.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 스킬, 어빌리티, 날리지 요게 지금 빙산의 윗부분이에요. 이 윗부분의 교육에서 요, 요 윗부분에 컴피턴시 Y 이 하드 스킬이 아닌 소프트 스킬 빙산 그 전체 덩어리까지 다 얘기하는 그 역량으로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이 역량 기반 교육이고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려면 조금 전에 슬라이드가 지나갔는데 그 OECD 대세포 2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근데 그 꼬여 있는 것들이 꼬여 있다라고 하는 그림은 꼬여 있지만 사실은 그게 종합되는 거죠. 누가 종합해야 되냐면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 종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종합하는 거를 경험해 보는 거를 해야 역량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integrative learning experience, 통합적인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존에 강의만 잘하면 이해가 잘 됐어요, 날리지는요. 그리고 뭐 스킬이나 어빌리티 같은 것도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면 됐어요. 그런데 역량을 갖추기에는 그것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러닝 익스피리언스가 아니고 통합적인 학습 경험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역량을 가졌는지 확인을 뭘로 해야 되냐면 데몬스트레이션. 역량이라는 게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해내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평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봐.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수행 평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이제 교육이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접점에 어떤 것까지 갔는지는 뭐 개인마다도 다르고 학교마다도 다를 거예요. 네, 목표가 일단은 competencies, 어려워졌어요.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 목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도 렉처만 갖고는 할 수 있는 거를 다 줄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평가도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 교육은 역량 기반 교육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깊이 있는 학습. 그래서 삶과 연계하고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 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네. 역량은 지식과 기능뿐 아니라 동기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통합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교수법의 변화는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약속한 성과가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 기회를 많이 주도록 교수법들을 많이 트레이닝 받았어요. CTL을 통해서 PBL, 뭐 캡스톤 디자인, 액션 러닝.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철학적인 백그라운드는 구성주의입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다 다르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50명이든 60명이든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컨스트럭트, 구성하기 때문에 학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여러 번 줘야 되고, 네, 뭐, 그런 형태, 이거 방법도 다양하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해보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게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로도 했다가, 해보기도 했다가, 보여주기도 했다가, 뭐 그렇게 다양한 교수법들이 적용이 되어 왔고요. 이제 평가의 변화가, 제가 볼 때는 평가가 이제 가장 파이널인데요. 이거가 대학에서는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2단계라고 보거든요. 예, 과정을 평가하느냐, 우리가 과정을 평가를 잘 안 해요. 어, 왜 안 하는지는 뭐 설명을 안 드리겠고, 근데 뭐, 일단 학생들의 학습의 과정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됩니다. 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킹을 해야 돼요. 성적 안 넣더라도 이걸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과정을 중시한 수행 평가인데, 과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성과 기반 교육에서 온 겁니다.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그 다음에 수행 평가가 된 이유는 역량 기반 교육에서는 목표가 학습 성과가 학생들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거가 역량이라는 목표를 갖췄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가졌는지를 보려면 데몬스트레이션, 퍼포먼스 해봐 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수행평가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대신에 수행평가를 많이 하되 수행평가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피드백해야 되는데 수행평가는 하지만 피드백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루브릭이라든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이제 서포트가 많이 필요해요, 대학이.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는 저도 진짜 어렵습니다. 많은, 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지금 학생들은 피드백 세대예요. 실시간 피드백 세대예요. 글을 쓰면 바로 글에 대한 피드백이 하트나 뭐 좋아요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하는가가 엄청 바로바로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교에 오면 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네, 아무도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학습에 그렇게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애들이 또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생각은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역량 기반 교육으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이게 그 3주기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었습니다. 요거는 4년제 대학의 기준인데요. 그 뭐 교육과정 개선 운영을 교양 같으면 핵심 역량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전문대는 직업 기초 능력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했냐. 그 능력하고 역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전공 능력이라고 했던 게 이제 어빌리티를 본 거예요. 그 컴피ten스가 아니고 전공 교육은 뭐 이거는 이제 전공 교육의 어떤 출발이 어차피 잡에서 오고 웍에서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교수학습 방법 개선,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가 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역량 기반으로 바뀌었다 한들 그게 실제로 렉처를 가지고 역량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래서 렉처 말고 다른 통합적인 학습 경험들을 얼마나 해주는가를 우리가 이미 평가를 했어요. 근데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뭐 수시 평가를 하는가, 이건 아직 평가를 안 받았는데, 간호인증 교육이 지금 4주기 들어가면서 과정평가, 순과 중심평가를 여기 넣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간호술기 같은 경우도 학습 과정에 대한 설문이나 기록물들 검토로 또 변경도 하시고, 예, 이게 초중고 말고 대학은 가장 먼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좀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의 방향도 이렇게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꼭 성적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